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이제 2023년도 9월에 있었던 7급 형법 기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에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좀 더 쉽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쉽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조금 신경 쓸 만한 부분은 판례는 중요한 게 다 나왔어요. 판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아주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다 출제가 됐고 구석에는 이상한 판례는 거의 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한 판례를 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론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이론도 상당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시겠지만 뭐 뒤에 가보시면 뭐 이제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라든지 또는 이제 구속요건적 착오라든지 뭐 법률의 착오라든지 그리고 이제 책임 능력에 있어서 이제 형법 10조 3항 관련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됐기 때문에 사실 이론도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난이도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중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9급 시험이었으면 그냥 뭐 적당한 중간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7급 시험이잖아요. 7급 시험은 또 1차가 PSAT 세 과목을 또 보게 돼 있고 이게 2차 전문 과목인데 2차 전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뭐 딱히 뭐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론과 강론 비율을 보게 되면 뭐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15대 10 정도로 오히려 총론이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총론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총론의 주제에다가 이제 강론의 문제들 또는 강론의 판례를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5대 5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으로 좀 따져보면 사실은 뭐 50대 50? 뭐 53대 47? 뭐 요 정도? 아니면 52대 48? 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지문 개수의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거의 총론과 강론 출제 비율이 거의 5대 5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면서 조금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약간은 지문이 조금 그 뭐랄까 좀 그 지문이 아주 정확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지문이 좀 한두 개 보였습니다. 근데 답을 고르는데 큰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럴 만한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정확도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7급 시험 이제 또 준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판례 중에서도 리딩 판례랑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례들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판례들 그런 거 위주로 잘 보셔야 되겠고 조문 문제가 조금 적게 나왔어요. 조문 문제가 적게 나오긴 했지만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이 또 같이 나왔기 때문에 뭐 조문이 아예 안 나왔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 이론적인 문제는 우리가 형법 총론에서 늘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리만 잘 하셨으면 아마 25개에서 한 23개 정도 사이를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총평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신 판례는 뭐 최근에 그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주거 침입 강제추행죄가 이제 뭐 들어가서 한번 만지기만 해도 최하 징역 1년, 징역 7년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서 그게 이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몇 번에 있냐면 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셔서 아시겠지만 24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헌이죠.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형량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리하는 거 문제가 있다. 그 형량이 너무 세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결정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그게 이제 24번에 하나 나왔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뭐 엄청난 판례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자, 1번 문제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복잡하지 않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판서는 딱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1번 문제는 이제 피해자 승낙하고 동의인데 최근에 이제 피해자의 승낙하고 동의를 상당히 좀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피해자 승낙이 나오게 되면 단골 메뉴로 나오는 강론에 있는 죄는 바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는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개인이 승낙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가 날아간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1번에 1번이 바로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1번에 1번을 보시면
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않은 이익을 보호받으려 하는 죄이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적 법이 맞고요. 그리고 부수적 보호법익으로 이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거다라는 것도 보호를 하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어쨌든 이 무고죄라는 것은 이제 국가적 법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승낙한다고 해서 무고가 피해자의 승낙으로 미워서 조각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그대로 성립합니다. 뭐 1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저 밍크 45마리 그 가져갔던 그거죠. 그래서 이거 절취행위가 안 된다. 이거 양해다 이런 거고. 그다음 1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의사에 반해서 반포했다면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제강간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2항이라고 보면되어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2항이면은 13세에서 16세 사이죠. 근데 가해자가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얻었던 얻지 않았던 그대로 처리되니까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비난 가능성 관련된 책임에 관련된 기대 가능성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그걸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하고 조문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심신장애 의무는 법원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1번 됐고. 자, 2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틀린 건데 요 판례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 판례인데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행관 범행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별건인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관련 사실을 증언한다. 그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너 유죄 받았으니까 얘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따라서 이거는 없다고 볼 수 없다. 또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인데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을 고수하는 학설을 우리가 구성요건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수견해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견해에 따르면 원인 행위 시가 실행의 착수 시기고 그 다음에 책임도 그때 있으니까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되겠죠. 자, 4번은 뭐 늘 강조했던 거니까 딱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맞고요.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간접정범 중에서도 여러분이 답이 4번이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을 모르는 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출판물의 명예훼손죄 간접정범이 되겠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피해자도 간접정범의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강제추행, 자기 자신을 강제추행하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없는 자를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처벌되지 아니한 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30도 이상이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간접 정범은 의사 지배에 초점이 있죠. 우리 통설적인 입장인 행위 지배설에 따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이 도구로 쓰이는 사람의 의사를 지배한다 정도면 되는 거지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4번은 이게 보조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접정범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데 허위공문서 기한에서 작성권자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자기가 다이렉트로 했잖아요. 이러면은 공문서 위조죄죠. 그래서 이거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협박죄인데요. 1번은 이미 틀렸습니다. 사실 1번은 이제 그 유명한 내가 정당을 폭파하겠다 그 사건인데 공정전화 이용해서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했다 할지라도 협박죄 협박으로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경찰관하고 그 당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경찰관에 대한 협박도 아니고 자, 2번이 정답이죠. 이 협박을 할 때 제3자에 대한 협박을 할 수 있죠.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원한 해악을 고지한다. 피해자 본인하고 여기는 제3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요 제3자를 이용해서 피해자한테 협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다. 그죠? 해악의 고지라는 거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고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제3자는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좀 치사합니다. 12조 3화 12조에서 강요당해서 협박은 자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까지만 되죠. 재산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뭐 재산이나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법계적 책임 조각 사유인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요된 행위로 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4번도 틀렸는데 맨 끝에 보시면
고지된 해악의 시는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몰수 추징인데요. 사실 이 문제도 몰수 추징 그 어려운 판례 다 제끼고 쉬운 것만 나왔어요. 자, 1번 보시면은 몰수 추징은 부가형적 성격을 가진다는 건 잘 아실 거고요. 주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안 하고 부가형에 대해서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착수전행위 또는 실행의 종료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범죄 행위에 기여했다. 범죄에 공한 물건이면 역시 몰수 추징 대상이 되겠고요. 3번은 뭐 주구장창 나왔던 겁니다. 추징가액의 산정 시기는 재판 선고 시로 하고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지금 보시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범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는 없지만 오 그러네요.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대가 이 취득한 대가도 역시 추징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형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도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몰수 추징할 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4번은 그 몰수 추징은 그 보셨던 것처럼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6번은 1번이 이미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벌 규정할 때 법인이 처벌되기 위해서 대표자 처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양벌 규정 중에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표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도 고의과실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인의 처벌은 대표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대표자의 처벌이 전제 조건이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번 틀렸고 자 2번은 맞고요. 뭐 2번은 간단한 거고 3번도 보시면은 이제 양벌 규정의 수범자가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수범자, 양벌 규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의 확대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업무주가 아니면서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행하는 자는 벌칙 규정을 적용 대상으로 있는 양벌 규정에 처벌된다. 이거 수범자 확대하는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6번에 4번은 굉장히 많이 보셨던 거죠.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 사무가 중요한 말이죠. 고유의 자치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자체는 국가에서 기관 위임 사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법인에 해당돼서 양벌 규정에서 처벌 대상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7번. 7번에 1번 상상적 경험은 뭐 됐고요. 이거는 뭐 맨날 보시던 거니까. 자, 2번입니다. 2번도 많이 보셨던 건데, 자, 무면허 운전을 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됐는데, 어느 날에 운전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했대요. 이거 2022년도 10월 달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우리가 최신 판례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통념상 운전한 날의 기준으로 운전할 마다 한 개의 운전 행위가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그 운전한 날마다 이제 죄가 하나씩 성립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자, 2번은 맞고요. 3번. 예, 요건 틀렸습니다. 이 3번이 그 재심 판결에 관련된 건데, 요거 그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재심 판결에 관련된 그 경합범, 재심 판결의 확정력 관련된 사건인데, 이 3번에 보시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자, 유죄 확정 판결 받았어요.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이 그 앞에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됐어요. 그래서 후행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이니까 앞에 있는 판결입니다.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서는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느냐? 안 됩니다. 이거는 경합범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대상 사건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 형사 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동시에 심판할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가 깨졌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합범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후단 경합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뭐, 요거는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기징역 감경할 때는 경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법률상 감경에 관련된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번. 8번은 소위 개괄적 고의 사건인데, 요 사건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례가 이제 판례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가문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행위로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숨 막혀 죽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어디가 이상하냐면 그 쭉 보시면은 어디 있느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괄적 고의 이론에 따르면 개괄적 고의가 우리 판례 입장은 아닙니다. 판례 입장은 아니고요. 개괄적 고의하고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개괄적 고의설이라는 학설이 있죠. 그래서 개괄적 고의론에 따르게 되면 갑의 A를 돌로 내려친 행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매장에도 쭉 미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살인 기술을 처리하면 되니까 기억은 맞고. 자, 니은 보시면 그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인과과정의 착오는 본질적이냐 비본질적이냐 따지죠. 그래서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이다. 예,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두 개가 쪼개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보는 한 고의기수범, 이거 잘못됐죠. 비본질적이기 때문에 쭉 간다. 그래야 고의기수범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틀렸고. 그다음 딕은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 이건 앞에 있는 거 미수, 뒤에 거 과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갑의 범행 계획이 미실현된 것으로 평가가 되면 살인 미수죄, 과실치사죄 경합범이 되지만 살해의 경우 갑의 범행 계획이 실현되었다. 아니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수하고 과실범이 된다는 얘기는 앞에 있던 행위는 살인 행위로서 미수에 끝난 거고 뒤에 있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치사로 가야 되고 두 개를 경합을 시키는 거예요. 상경 아니고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D것도 틀렸고. 자, 리을. 판례에 따르면 A의 살인은 처음에 예견된 사실 결국은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기억, 리을 두 개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사체은닉죄, 사체유기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체은닉죄, 시체유기죄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참고로 봐두시고. 자, 9번. 9번은 2번을 그냥 틀리게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게 보입니다. 9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작물취득자가 당연히 성립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이제 권한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내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일부 인출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의해서 취득한 예금 채권은 재물이 아니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장문 취득자 안 되겠고요. 근데 2번은 너무 대놓고 틀렸어요.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제기까지 예금 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강도죄 따로 절도죄 따로 이렇게 구성되죠. 벌써 틀렸죠? 근데 공갈죄, 갈취로 하게 되면 하자는 있지만 나한테 의사가 부여됐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갈죄 포괄일죄로 처리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이제 자기 명의 신용카드로 그냥 계속 긁어대면 사기죄 포괄일죄 되는 거고. 4번. 절제한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을 사용해서 현금 자동지급에서 현금 인출 취득했다. 현금 자동지급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그의 지배를 배제했다. 그럼 무슨 죄가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 자동지급 안에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라고 가정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내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0번 문제인데 10번 문제는 지문이 좀 그래요. 갑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한 집에 불을 놓았고 이륜에 A가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불 지르는 고의,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현주건조 방화 치사를 물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1번을 보시면 A가 사망했더라도 갑의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면 갑은 현주건조 방화 치사죄 미수범의 죄책을 진다.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1번이 틀린 게 조금 표현은 좀 명확하진 않은데 지금 아마 이게 요걸 의도가 된 것 같아요. 현주건조 방화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기본 범죄가 미수든 기수든 상관없이 중화 결과가 나타났으면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죄 기수범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한 것 같은데 별로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그리고 좀 웃기는 게 방화가 미수면 어떻게 됩니까? 방화죄 착수시기는 언제죠? 뇌괴물에 불이 붙었을 때 기수가 언제죠? 독립연소. 뭐 물론 죽을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틀렸습니다. 현존건조 방화치사죄 미수범이 아니죠 이건. 자, 2번. 갑의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불을 질렀다. 갑에게는 현존건조 방화치사죄 외에 고의범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죠. 이 경우에는 이제 현존건조 방화치사죄만 되고요. 살인죄하고 비교하면 현존건조 방화치사죄 형량이 더 세기 때문에 상상적 경험을 시키지 않습니다. 네, 3번. 만약 갑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방관을 하였으나 A가 안 죽었다. 그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미수범? 이거 현주건조 방화치사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주건조 방화죄 하고 또 하나 뭐가 되겠어요? 살인미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상적 경험을 시켜야 될 거고. 사실 뭐 정답 4번 하려고 낸 것 같아요. 존속살해하고 현주건조 방화치사죄는 어떻게 되죠?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아주 이쁘진 않습니다. 이건.
11번도 1번이 틀린 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부작위범의 자기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 제한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기 의무가 공법적인 의무인 한이 틀렸습니다. 자기 의무는 공법사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문법이건 불문법에 상관이 없고 뒷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공법적인 의무인 한이 틀렸어요. 아주 치사하게 틀리게 됐습니다. 그다음 2번 형법상 방조행위 부작위도 당연히 되죠. 방조범 부작위 훨씬 더 많잖아요. 2번 틀렸고 3번 이거 진정부작위범 기소식이 묻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성요건이다. 진정부작위범 그럼 의무이행 기간 경과하면서 이제 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저거죠. 고의과실 유책 여부 상관없이 자기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구조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줄이 잘못했죠. 고의과실 혹은 유책 위법한 경우에 하나여 부과된 의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정범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12번에 2번이 금방 틀렸다는 게 나오는 게 1번에 먼저 보시면 강도를 모의했고요. 실행 행위 중 강간한 경우 이를 얘기하는 수 없었던이면은 나는 강도만 되는 거지 강간은 독립범죄잖아요. 그래서 걔는 난 모르는 거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이게 승계적 공동정범인데 사실 승계적 공동정범 우리 판례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가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공동정범에 성립하죠. 사후 고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가담 이전 범행이 잘못됐고 3번은 이제 예모적 공동정범, 우연적 공동정범의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우연적 공동정범도 우리 판례 인정하고 있고요. 4번 피고인이 포괄일제 관계에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했고 요거 그 시세 조종하다가 중간에 나간 그 사건이죠. 공범관계에서 이탈했고 다른 공범자에서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졌다. 근데 지금 하다가 나갔으니까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하겠죠. 정답이 2번이고요. 자, 13번에 명예훼손죄가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아까 보셨던 건 이제 명예훼손죄가 간접정범으로 되는 걸 보여준 거고 13번에 1번은 틀렸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 제3자의 말을 인용한 방법을 했다.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거죠. 문장이 되게 이상하게 틀리게 돼 있죠.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 이거 서술을 바꿔놨는데 너무 억지 같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2번은 그 목사님 그 확인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확인하는 거는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이 안 되고요. 네, 3번. 공개 발언을 했는데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에다 상당성을 잃었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가능할 겁니다. 3번 맞고요. 네, 4번.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관계나 신문을 해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서 뭘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전파 가능성 기준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네요. 자, 14번의 횡령죄입니다. 근데 횡령죄도 사실 뻔한 판례가 나와가지고 사실 1번 보시면 익명조합은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익명조합 같은 경우에는 익명조합이 영업을 위해서 출장, 금전, 기타의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영업자한테 가죠. 그래서 영업자가 이거를 꿀꺽해도 자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될 수가 없고요. 자, 2번.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사정 알고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금 매치를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걸 뽑았어요. 그럼 종범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느냐? 아니죠. 이거는 지금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피해자하고 어떤 위탁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게 차공 송금 문제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사기 범행에 가담해서 사기란 거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우리 범죄 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서 가백의 교부와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 이걸 우리가 CD 이렇게 부르는데 불법 원인 급여물에 해당한다면 갑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서 임의로 소비했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4번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 혼자 점유하다가 팔아치워도 처분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죠. 되게 쉬운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5번도 뇌물죄인데 3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려놨습니다. 3번을 먼저 보시면 수뢰자가 뇌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은행에다 넣었어요. 그럼 얘는 이미 먹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증례자한테 반환했다 할 때도 이 몰수 추징은 누구한테 하면 돼요? 수뢰자한테 하면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뭐 딱히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16번 교사범 방조범인데
이 교사범 방조범이 나오게 되면 총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증거 위조 교사 같은 거 있죠. 자기 사건에 대한 교사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기억에 있는 그 사안입니다. 자기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의 교사에서 죄를 범하게 아니죠. 이 타인이 구속영장성 위법성까지 이미 다 패스가 됐네요. 그럼 그 사람은 증거 위조죄, 증거인멸죄 정범이 될 거고 나는 증거인멸죄가 이거 자기방어권의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정범이 위법성까지 다 갖춰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성립이 될 겁니다. 자, 니은. 요거는 상당히 이제 방조에서 많이 나왔던 사건인데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부정한 상태를 받고 제3자한테 뇌물을 제공하겠어요. 근데 그 제3자가 이 공무원 또는 중개인의 범죄를 알면서도 이 사람이 강화나 촉진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지만 정범은 이 사람이죠. 이 공무원 그 사람의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수수죄 방조범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 디귿은 다가 다 뒤에서 틀렸어요. 정범 실행 착수 이전에 우리가 방조는 하면 착수가 안 되면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단계에서 방조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얘가 정범이고 실행에 착수할 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 나아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범의 방조범이 될 수 있죠. 근데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리을은요. 이거 상해치사죄 교사범 사건 아닙니까?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그랬더니 진짜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다가 죽여버렸다. 그럼 나는 상해를 교사했다고 하거나 또 중상해를 교사했다 할 수 있는데 결국 거기서 넘어가서 이 정범이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나는 거기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무슨 교사범이 되죠? 네,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죠. 17번은 사실 1번, 2번, 3번이 너무 쉽게 동그라미 되고요. 4번은 아주 기교적으로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번을 먼저 보시면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 권리 행사 방해된 결과가 발생이 된다. 결과 발생은 뭐 때문이죠?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발생을 해야 되고요. 2번 보시면 직권남용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하게 행사하는 거다. 형식적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권한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땐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그래서 직권남용죄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문제는 되게 긴데 한번 보세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 명시되어 있대요. 오케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도 부여되어 있어요. 그럼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라고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서 직무집행을 보조하겠다. 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라고 할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지금 말이 이상하죠 지금.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 게다가 직무집행 기준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직무집행 보조하겠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반해서 했으니까 이게 할 수 없으나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관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실무 담당자라고 보조하는 거 했다? 이거는 앞뒤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문장을 앞뒤로 바꿔놔서 다 틀렸어요. 4번은 틀렸습니다. 에이. 근데 1, 2, 3번이 너무 쉽게 맞아서. 자, 18번. 18번은 이제 저거예요. 그 법률의 착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 착오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자, 18번을 또 보시면 가에서라는 갑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했다. 이거 오상방이잖아요. 오상방이 사안인데 가번부터 하나씩 연결해 보시면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 요소. 여기까지는 이제 책임설이네요. 이 사례 행위자 구성요건 사실을 인식했지만 자기 행위 위법성 인식하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봤으면 책임설인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가보시면 가견에 의하면 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갑은 상해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이거 엄격 책임설입니다. 그래서 가번하고 1번은 이제 맞는 설명이죠. 책임의 독자적 요소, 구성요건 사실 인식, 위법성 인식하지 못했다. 이게 위법성에 대한 착오라고 보는 거니까 이거는 엄격 책임설이죠. 나번. 이 사례와 관련해서 갑이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부존재 인식하는 건 역시 구성 요건이다. 이건 2단계 범죄 체계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입니다. 소극적 구성 요건 요소 이론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그냥 위법성, 즉 구성 요건의 착오가 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네요. 자, 4번. 이 사례는 구성 요건 착오는 아니다. 유사하다.
유추적용설입니다. 그래서 행위자의 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 3번에 보시면 다견에 의하면 갑에 대해서 상해 과실범은 가능했죠.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니까 상해는 안녕됐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치상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인데 라번 보시면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은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거짓말이에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면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고 그 다음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죄인데요. 사실 이 문서죄도 늘 나왔던 판례가 또 나왔어요. 다시 1번 보시면 이제 작성 명인이 허무인이어도 공문서 위조죄 공문서가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허무인 명의 뭐 사자명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최근에 나왔던 판례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했더니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보여줬다. 이거는 이제 공문서 부정행사죄 안 된다는 그 판례입니다. 3번이 틀렸는데 요거는 두 글자, 한 글자가 틀렸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단 열람 일시 부분을 싹 지웠다는 거죠. 그리고 복사해버렸어요.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공문서 변조죄는 됩니다. 공문서 변조죄로 가셔야지. 이게 뭐 새로운 문서를 창출한 게 아니라 진정한 문서를 가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건데 위조된 공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서 이미지한 다음에 이를 전송해서 컴퓨터 화면에서 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공문서 자체가 위조가 됐잖아요. 위조된 공문서를 스캐너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이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20번. 20번도 1번부터 틀렸습니다. 20번이 이제 맞는 거 그러는 건데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닉은 따로 있고요. 도피는 은닉 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2번. 범인이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하금 허위 자백을 하겠다. 범인 도피죄 범하겠다.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는데 그 이용된 사람이 친족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인이 형법 151조 2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은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라 할지라도 위법성까지는 그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친족을 이용하든 아닌 사람을 이용하든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요게 맞네요, 이제. 지금 참고인 조사 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 진술했다. 이 사람을 도망가게 하는 게 됐는데 내가 도피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피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범인 도피 교사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범인 도피죄도 안 되고. 자, 4번. 4번은 범인 도피죄가 성립해요. 왜냐면 보통 이제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때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범인 도피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21번은 막 뭐 섞여 있긴 한데 이거 뭐 사실의 착오 문제예요. 사실 가번을 보시면 갑이 주차된 자동차를 A 소유인 줄 알고 손괴했더니 B의 소유다. 이거 구체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이기 때문에 손괴 대 손괴예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죠. 그러면 이제 1번, 2번을 먼저 풀어봅시다. 가는 주관적 정당화설의 결한 경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사실의 착오고요. 그리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이기 때문에 학설과 상관없이 다 고의가 전용이 됩니다. 그럼 B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죄겠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네요. 객체 착오 사례면 좋아요. 근데 판례에 따르면 가백에는 판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기만 하면 객체의 착오 등 방법의 착오는 다 뭐 인정해요? 고의 전형 인정하죠. 왜? 법정적 부합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 거 다 거짓말. 4번. 이게 법률의 부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유흥 적격업소의 업적 의리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모른다가 뭐예요? 부지죠. 부지. 법률의 부지는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니까. 그러면 3번도 거짓말. 법률의 착오 사례임이 아니에요.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니까 우리 판례가. 그럼 정답 4번이겠네. 4번 보시면 자동차 맞추려다가 사람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빗나갔네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 또 방법의 착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고의 전형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추상적 부합설이면 병행의 손괴 기술적 과실치상죄 상상적 경합. 그렇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맨 처음에 손괴가 큰 고의가 작은 고의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건데 사실 4번을 왜 냈는지도 모르겠고 추상적 부합설 주장한 사람 다 죽고 없는데 이거 왜 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1, 2, 3번이 되게 확실하게 틀려서 4번의 내용을 우리가 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상해요. 어쨌든 1, 2, 3번이 틀렸고요.
자, 22번 정당행위 1번 폐광지역 카지노 미국에서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왜요? 외국 가서 하면 안 되고 폐광지역에선 되고 그 폐광지역은 미국에서 조각. 그다음에 2번 소극적 방어행위 정당행위. 자,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침 떴다. 그럼 정당행위 아니고. 네, 4번이 틀렸네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글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받고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업으로 하면 안 되죠. 뭐 법원에서 뭐 지정해줬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뭐 여기까지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몇 개 느껴진 게 좀 있을 텐데 문제가 그렇게 아주 이쁜 문제도 있고요. 되게 안 이쁜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의제기를 걸 만한 지문은 없어 보입니다. 문제 자체가 너무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례 문제들이 이론 가지고 만든 사례 문제들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답을 찾는 데 지장이 없어요. 자, 23번. 23번 1번 보시면 310조 공공의 얘기죠. 310조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손 조각사유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23번에 2번은 자초인한 사례입니다. 갑이 스스로 강간범의 와중에 손가락 깨물면 강간범도 아프잖아요. 확 뽑았어요. 긴급피난 안 되죠. 2번 틀렸고. 자, 3번. 수급인 소속. 요거 그 유명한 한국수자원공사 그 사건이죠.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행위가 도급인 사업자에서 일어나서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했다. 그래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행의 정당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 가지고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에서 법익침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위법성이 조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막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원칙적으로는 정당행위로 볼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면 그땐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을 볼 수밖에 없다. 자, 피의자가 뭐 했어요? 폭행을 했죠. 피의자의 폭행 행위가 뭐가 돼요? 정당방해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그런데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정당방해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니요, 이거는 잘못됐죠. 지금 보시면 이제 정당방해를 이유로 이제 무죄가 되는 건 폭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가 정당방해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4번 1번 요거 러브샷은 강제추행죄고요. 2번 요게 이제 틀린 거고요. 요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헌재 결정인데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되면 안 된다라고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특수강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왜? 강간범이 강간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는 강도가 강간한 게 아니니까 3번도 맞고 4번. 저장 버튼 안 눌러도 기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보시면 지문과 문짝 창문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집이 아닌 거죠. 이제 주거가 아닌 거죠. 일부 벽체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이요. 사실상 기거 지침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 건조물 방화제가 아니라 일반 물건 방화제입니다.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한 손안을 펴서 공무원들 업무를 방해했다. 업무 방해는 안 되죠. 공무하고 업무는 완전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공무집행방해 쪽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저건 안 되죠. 근데 공무집행방해도 안 되는 게 위력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위계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업무방해죄는 안 되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 자, 디귿 자기 집에 자기가 부시고 들어간 거 주거침입죄 안 되는 그 사안이죠. 남편이 부인과의 불화로 공동생활에 영위하는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놨다.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갔다. 정당한 출입 금지되니까 때려 부시고 들어갔다. 내가 내 집을 때려 부시고 들어갔는데 주거침입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공무원의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되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될 수 있지만 우리 판례는 경합 같은 거 안 시키고요. 허위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2023년 9월 23일에 시행됐던 이제 국가직 7급 형법 문제 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문제가 막 어렵진 않은데 주의하셔야 될 건 7급 문제가 이런 형태를 좀 보여준다면 어렵다기보다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론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 없고요. 이론 문제도 다 판례 기반한 이론만 냈고요. 사실 판례 없이 생으로 이론이 나온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위법성조가서의 전제사실 착오 이거밖에 없어요. 뭐 그리고 이제 사실의 착오에서 갑자기 추상적 부합설을 낸다든지 뭐 이 두 개 말고는 뭐 이상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쨌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합격하셔서 기쁘게 또 이제 공무원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